오늘은 거인들이 쓰러진 전쟁터에서 조용히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한 바이오 기업 매드팩터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 거인들이 쓰러진 전쟁터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아니 4조 원짜리 신약도 실패했던 그 TGF 베타라는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 회사가 이런 이례적인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그 비밀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도전했다가 쓴맛을 본 분야였는데 매드팩토가 아주 흥미로운 길을 찾아낸 거죠.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 분야를 노린 건가요? 시작은 2013년인데요. 테라제니텍스라는 원래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이 있었어요. 아, 네네. 거기 신약연구소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바로 그 핵심, 모두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 벡터소팁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이게 어떤 약이길래 이렇게 시장에 들썩이는 건가요? 벡터소팁은 일단 먹는 약입니다. 경구용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먹는 약이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암세포를 직접 때려잡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보다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주변 땅,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부르는 TME 토양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전력을 쓰는 거죠. 암세포가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을 공략한다. 굉장히 세련된 접근법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암세포가 사실 정말 교활하거든요. 그렇죠. 자기 주변에 TGF 베타라는 단백질을 막 뿌려서 방어막을 만들어요. 아, 스스로 방어막을요? 네, 이준이 영워탄바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군대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게 만들죠. 벡터소팁은 바로 이 TGF 베타가 보내는 신호를 딱 차단해버려요. 신호를 차단한다? 그래서 그 방어막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방어막을 걷어낸다는 게 면역세포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뭔가 신호가 바뀌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아주 적절한 비유가 바로 차가운 종양이랑 뜨거운 종양이에요. 차가운 종양, 뜨거운 종양? 네. 면역세포가 아예 접근도 못하고 면역 반응이 거의 없는 암을 차가운 종양, 콜드 튜머라고 부릅니다. 아하. 이런 암에는 아무리 좋은 면역항암제를 써도 효과가 없겠죠. 군대가 적진에 들어가질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벡터소팁이 그 TGF 베타 방어막을 싹 걷어내면 숨어있던 암세포가 드러나면서 면역세포들이 저기 있다 하고 막 달려들게 됩니다. 아, 이렇게 면역 반응이 활발해진 상태를 뜨거운 종양, 헛튜머라고 하는 거고요. 와, 차가운 종양을 뜨거운 종양으로 바꾼다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았네요. 네, 면역항암제가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판을 깔아준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약은 혼자 쓰이기보다 다른 약들이랑 같이 쓸 때 진짜 가치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초기 전략의 핵심이 바로 병용 투여였습니다. 병홍투요. 네, 특히 키투루다나 임핀지 같은 수십조 원어치씩 팔리는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에 반영하지 않던 환자들한테 벡터소팁을 같이 써주니까 반응률이 올라가는 데이터들이 나온 거예요. 기존 약물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파트너 약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파트너 약물로서의 가치는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단독으로는 힘을 못 쓴다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잖아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다른 블록버스터 약물에 의존해야만 하는 구조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최근에 나온 고력종 데이터가 이 모든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아, 그 고력종 데이터. 네, 매드팩토는 치료제가 마땅치 않은 희귀암인 고력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주로 소아나 청소년에게 발병하는 뼈암이라서요. 네. 성공하면 임상 비용도 줄이고 신속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야말로 대박 데이터가 터진 거군요. 2025년 11월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발표한 내용 말이죠. 맞습니다. 다른 치료에 모두 실패해서 더는 쓸 약이 없던 그런 재발성, 불응성 고력종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11명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약 없이 벡터소팁 단독 투여만 했다는 겁니다. 아, 단독으로면? 네. 그런데 놀랍게도 11명 중에 1명에게서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관해 CR이 나왔고요. 와. 3명에게서는 암 크기가 확 줄어드는 부분관해 PR이 관찰됐어요. 그럼 이걸로 계산한 객관적 반응률, 그 ORR이라는 수치가 무려 36.4%라는 겁니다. 36.4%요? 네.
이게 왜 시장에 충격을 준 숫자냐면 보통 이런 재발성, 불응성 고력종 환자들을 위한 후속 치료제 반응률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한 자릿수? 네, 쓸 약이 없는 환자들한테 5% 반응만 보여도 의미가 있는데 단독 투여로 36.4%가 나왔다는 건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숫자죠. 이 약 혼자서도 싸울 수 있구나. 이걸 증명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무기로 지금 조기 상업화를 노리고 있는 거고요. 바이오 유럽 같은 행사에서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우리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다 보여주면서 기술 이전 논의도 활발하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왜 이 36.4%라는 숫자가 중요한지 시장 경쟁 구도를 보면 더 명확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TGF-베타 저해제 개발은 앞서 말씀드렸듯 무주공산에 가까운 시장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쟁자였던 일라일릴리의 갈루니서팁도 기대에 못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앞서가던 약물이었지만 효능도 기대 이하였고 결정적으로 심정 독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어요. 아, 독성 문제. 네, 반면 벡터서팁은 지금까지 심각한 심장 독성이 관찰되지 않아서 안전성 면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죠.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가 가장 극적으로 추락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아, 독일 머크의 빈트라푸스 알파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요. 아, 그게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개발 초기 GSK랑 무려 4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 4조 7천억. 네, 제2의 키트르다가 될 거라는 찬사를 받았는데 2021년에 핵심 임상이었던 폐암 3상에서 실패하면서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아, 결국 실패했군요. 네, 이 실패가 역설적으로 TGF-베타 타겟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동시에 성공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모두 보여준 사례인 거죠. 그런 고인들이 실패한 분야에서 매드팩토가 36.4%라는 데이터를 내놓았으니 시장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이런 성과 뒤에는 경영진의 전문성도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매드팩터의 김상진 대표는 TGF-베타 분야만 수십 년 파온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정말요? 네, 최근에 중국에서 열린 국제 TGF-베타 심포지엄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을 만큼 학계 리더십이 확고해요. 전문가가 직접 회사를 이끄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아주 잘 구사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대장암, 췌장암 등 여러 가능성을 탐색했다면 지금은 가장 데이터가 확실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곤욕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열 내 최고, 즉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으로 가장 빠르게 시장에 내놓겠다. 이런 목표군요. 네, 목표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머크의 4조 7천억 원짜리 기술 이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보면 벡터소팁의 잠재적 가치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어요? 네, 물론 직접 비교는 무리지만 TGF-베타 저해제의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되죠. 만약 벡터소팁이 고륙종에서 성공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이전에 성공한다면 네. 최소 조 단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2,400억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죠. 미래 가치는 정말 커 보이는데 한편으론 현실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떤? 이런 대규모 기술 이전이 성사되기 전까지 회사는 어떻게 운용되나요? 신약 개발 기업은 계속 돈을 쓰기만 하는 구조잖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매드팩토는 기술 특례 상장 유지 조건인 연매출 30억 원을 맞추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 조건이 있군요. 네, 이게 단순히 규정을 맞추기 위한 걸 넘어서 R&D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어떤 사업들인가요? 관계사인 테라젠 바이오랑 협력해서 암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해주는 테라다시 캔서맵 같은 맞춤형 치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아, 유전체 분석 서비스? 네, 그리고 전문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유통사업을 통해서도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이 25억 원 정도라 연간 목표 달성은 무난해 보여요. 고력종에 이렇게 집중하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미래를 하나의 약물에만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 TGF-베타 연구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한 다른 계획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세대 파이프라인인 MP010과 MP2011이에요. MP010, MP2011. 네, 아주 영리한 확장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MP010은 벡터서팁의 경험을 살려서 TGF-베타랑 또 다른 면역 관문을 동시에 막는 이중 타겟 항암제고요. 아, 두 개를 동시에? 그렇죠. 그리고 MP2011은 TGF-베타가 뼈 성장에도 관여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뼈 질환 치료제입니다. 와, 하나의 기술로 확장을 잘했네요. 네, 그러니까 벡터서팁의 성공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그 핵심 기술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셈이죠. 두 파이프라인 모두 2026년에 임상시험 계획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매드팩토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모두 설명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뭘까요? 골육종 단독 투여 36.4% ORR. 이 압도적인 데이터네요. 경쟁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바로 그 숫자요. 정확합니다.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길을 잃었던 TGF-베타 저해제 개발 경쟁에서 매드팩토는 고육종이라는 확실한 타겟을 정하고 거기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네. 이 영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앞으로 어떤 규모의 기술 이전 성과로 이어질지 그걸 지켜보는 것이 이 회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